자, 출발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거래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다고 가정한다. 완전 정보 상태가 성립하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정보를 아무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자, 끊어갑시다. 자, 완전 정보 상태. 완전 정보 상태. 앞에서 살짝 설명하고 있죠, 지금. 경제 주체들이 거래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상태가 완전 정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성립하려면 자,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모든 경제 주체들이 원하는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야 된다? 아니요, 비용이 들지 않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 정보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현실 속에서 가능할까요? 아닐 것 같죠? 자, 필자도 그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서는 정보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소요됩니다. 비용이 들기 때문에 완전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를 지닐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각 경제 주체마다, 각 개인들마다 이 정보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 드는 그 비용의 제약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다르다 그 말이죠. 그 취득하는 정보, 또 심지어는 획득한 그 정보에 있어서도 똑같은 정보가 아니야. 정보의 양이나 질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정보 비대칭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문단에서는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대표적인 정보 비대칭 상황은, 자, 사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한쪽 주체가 있고 또 다른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쌍방이 이제 존재하는 상태에서 거래를 주거니 받거니 할 텐데, 거래의 한쪽이 상대방이나 상품의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경우, 자, 거래하는 한쪽과 상대방 A와 B, 그런데 한쪽이 상대방이나 또는 내가 상품을 구입하려고 할 때는요, 상품의 특성이 나의 어떤 거래 대상이 되겠죠. 상대방이나 상품의 특성과 관련했을 때 그 관련된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어. 내가 거래를 하려고 하는 저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 또는 내가 지금 물건을 사려고 하는 저 상품의 특성에 대해서 저게 성능이 좋은지 성능이 좋지 않은지 잘 몰라. 그게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 말이죠. 이처럼 정보가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가 대표적인 경우다. 자, 조금 더 자세한 사례 이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는, 자, 보험회사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게요. 자동차 운전보험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보험을 가입하는 소비자 입장, 고객 입장이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할 거예요. 보험회사는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즉 고객의 위험 수준을 알기 어렵습니다. 아니, 이 운전자가 운전을 아주 조심스럽게 잘해서 무사고 운전자인지 너무나도 운전을 거칠게 해서 자꾸만 한 달에 2번씩 3번씩 사고가 나는 그런 사람인지 알 수 없죠. 그냥 어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데이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몰라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한 쪽은 역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내가 상대방을 잘 몰라. 저 사람이 무사고 운전자인지 혹은 자주 사고를 내는 사람인지 알 수 없어. 알 수 없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역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대요. 근데 역선택이라고 하는 말이 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자, 이제 역선택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옵니다. 역선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즉 여기서는 이제 보험회사가 정보가 부족한 입장에 서 있겠죠. 정보가 부족한 경제 주체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와 거래하게 되는 현상이다. 나는 정보가 완전 정보 상태일 때라면은 내가 저 상대방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 알고 있다면 분명히 저 상대방이랑은 거래를 안 했을 것 같아. 그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사고를 발생시키는 사람하고는 그 고객이랑은 보험 계약을 안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야. 자꾸 보험금은 자꾸 지출해야 되니까.
그 설명 이제 할 겁니다. 보험회사가 고객의 위험 수준을 정확히 판단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냅다 평균적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버렸어.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은, 이때 보험료라고 하는 말은 매달 내는 그 보험료, 매달 내는,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보험료, 납부보험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책정을 해버리면은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 입장, 즉 사고를 내지 않는 무사고 고객의 입장에서는 보험료가, 나는 사고 한 번도 안 내는데 보험료가 좀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또는요, 나는 어차피 사고 많이 내, 나 운전 거칠게 하기로 소문이 났어.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 입장에서는요, 보험료가 높다고 생각이 안 되죠. 상대적으로 싸다고 생각이 들겠죠. 그 결과 그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위험 수준이 높은 고객만 보험에 가입하는 역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갑자기 뭔가 중간에 단계가 설명이 삭제되고 소거된 상태에서 우리가 추론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이따 또 설명 나옵니다. 보세요. 원래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결국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위험 수준이 낮은 고객들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자, 뒷부분의 설명을 보니까 조금 더 이해할 것 같아요. 자꾸만 사고를 발생시키는, 운전을 거칠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보장보험금이 자꾸만 나가 더 많은,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돼요. 그러면요, 운영하는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내년도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창출될 수 있게끔 보험료를 더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험료를 인상하게 돼. 그러면 모두 다 보험료를 인상한다고 치면요, 이때는요, 무사고 운전자 입장에서는 나 사고 한 번도 안 하는데 보험료가 또 올라? 나 여기 보험회사 해지해야 되겠네. 보험 해지해야 되겠네. 그쵸? 무사고 운전자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한둘일까요? 여러지겠죠. 근데 그게 계속 이러한 방식으로 역시나 이 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이 여전히 평균적인 위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동시에 악순환이 계속 되겠죠. 반면에 나는 사고를 많이 내는 운전자야. 내가 보니까 내가 내고 있는 사고에 비해서, 그래서 보장받고 있는 보험금에 비해서 내가 매달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좀 싼 것 같아. 그럼 계속 남아있겠죠. 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완전 정보 상태는요, 비용이 들지 않는 정보 획득 상태입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경제 주체마다 비용의 제약이 상이합니다. 그래서 취득한 정보의 어떤 양이나 질에 대해서도 차이가 발생을 해요. 즉, 이 차이가 곧 정보 비대칭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나 상품 특성에 관한 정보를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는 상황, 이런 것들 보시면 되죠. 조금 더 자세하게 예를 들면은 보험회사 입장,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하고의 둘 사이의 관계일 텐데, 이 가입자가 운전을 할 때 있어서 사고를 한 건도 내지 않는 무사고 가입자인지 사고를 자주 내는 가입자인지, 만약에 사고 이력 데이터가 없다고 한번 상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가입자에 대한 그 정보를 잘 모르는 거죠.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쪽은 보험회사. 나 사고 많이 내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는 가입자만 알고 있잖아요. 사고 위험 수준에 대한 정보가 격차가 있죠. 이때 역선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비대칭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하고 거래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보험회사요. 자, 평균 위험 수준을 이제 보험료 책정의 어떤 그 기준으로 삼게 되면요, 사고를 내지 않는 낮은 위험 수준의 가입자 입장에서는 나는 사고도 안 내는데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껴요. 그 다음에요, 사고를 자주 내는 가입자는요, 이미 사고를 많이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높은 위험 수준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내가 보장받는 보험금에 비해서 매달 내는 보험료가 좀 싸다고 느끼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남아요. 잔류하겠죠. 그러면은 이 보험회사를 운영을 하는 기업 측에서는요, 이윤 창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만 사고를 내는 이 사람 때문에 나가는 지출 금액이 많아. 그러면은 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윤도 남겨야 돼. 그러면은 보험료를 올려야지 이윤 창출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생각을 해봐요. 보험료가 올랐어. 사고 한 건도 내지 않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갑자기 보험료가 올랐도 아예 안 되겠네. 나 이 보험 해지 이탈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요. 보험료가 살짝 오른다고 한들 이미 보장받는 보험금이 너무 많아. 혜택 보는 게 많으면은 보험료가 살짝 올라도 잔류하겠죠.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썩 거래하고 싶지 않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하고만 자꾸 거래하는 상황이 되어버리죠. 이게 바로 역선택이에요. 그죠? 자, 이제 다음 단락 내려갑시다. 시장의 참가자들은 이러한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쵸? 되도록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전략이 바로 신호발송. 자, 신호발송이요. 신호발송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 비대칭 상황 속에서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있고 적게 가진 쪽이 있을 텐데 누가 하는 액션이냐?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에서 하는 액션이래요. 정보를 더 많이 가진 쪽이 자신 또는 상품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는 행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시장에서 학위, 자격증, 시험 성적 등의 교육 수준은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고용주가 회사 사장님이 일정 수준의 이상의 교육을 받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높은 사람으로 그렇지 않은 구직자를 생산성이 낮은 사람을 판단한다면, 그렇게 판단한다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회사를 운영해봤는데 우리 회사의 업무 특성상 교육 수준이 높은 친구들이 직원으로 와야지 업무 효율이 좋고 성과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경험치가 있으면은 교육 수준이 높은 친구들을 뽑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 시그널이 그 구직자한테서 바로바로 딱 오면은 훨씬 더 직원을 뽑는데 효율적일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는 높은 교육 수준이라고 하는 신호로 자신의 생산성을 알리고 높은 임금을, 높은 월급 또는 연봉을 받을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학위, 자격증, 시험 성적 이런 것들. 예. 이처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그쵸? 저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지 자격증이 있는 친구인지 무슨 대학을 나왔는지 박사학위가 있는지 그거를 밝히기 전까지는 회사 사장님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신호 발송은 누가 해야 돼?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구직자가 신호를 발송해야죠. 자, 이처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용을 들여서 신호를 보내고, 정보가 부족한 쪽은 이 신호를 관찰해서 상대방의 특성을 추론해서 거래하게 되면, 그쵸? 예, 이력서를 받아서 면접 보고 하겠죠, 사장님이. 어느 누구도 선택을 변경할 만한 요인이 없는 상태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를 신호 발송 균형이라고 한다. 그쵸?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찾던 사람이야. 나는 딱 마침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교육 수준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회사에 오면은 훨씬 더 업무를 잘할 수 있다라고 내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왔어. 그 사람을 찾았으면요. 변경할 이유가 없죠. 다른 변수가 작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호 발송 균형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그쵸? 내가 교육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드러내기 전까지는 숨겨져 있는 상황인데 그 숨겨져 있는 그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 무슨 말인가 싶죠? 조금 더 읽어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생산성이 높은 구직자일수록 학위, 자격증 등의 일정한 교육 수준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교육 비용이 낮아야지만 그러한 교육 수준이 구직자의 생산성을 구분하는 유효한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거죠. 자, 여전히 알쏭달쏭한가요? 조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자격증. 이때 교육 비용이 낮아야지만 이라고 하는 문제, 이 말을 붙이고 있는데 이때 비용이요. 돈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이 화폐 가치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도 비용이잖아요. 시간의 비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자격증 하나를 따는데 A라는 친구는 1년밖에 안 걸렸어. 근데 옆에 있는 B라고 하는 친구는 이 자격증을 따는데 3년 걸렸어. 그러면 누가 훨씬 더 잘하는 친구예요? 1년밖에 걸리지 않은 친구가 잘하는 친구죠. 즉
시간이 덜 들었던, 시간의 비용이 덜 든, 시간의 비용이 낮은 친구가 훨씬 더 뛰어난 친구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빠르죠. 가장 강력한 신호죠.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 또 다른 예를 또 언급을 하네요, 필자가. 상품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신호 발송의 좋은 예라고 합니다. 품질이 좋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긴 보증 기간을 제공할 수 있죠. 자, 우리 제품은 잘 안 망가집니다. 보증기간 길게 해드릴게요. 이 상황이에요. 이는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에 대한 신호로 작용합니다. 자, 금방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대급부적인 상황인지에 서술하고 있는데, 품질이 좋은 게 아니라 품질이 안 좋아. 품질이 낮은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요, 긴 보증기간, 부담스럽죠. 왜? 높은 보증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신호를 모방하기 어렵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컴퓨터 고장나면은 5년 동안 무상 AS 해드립니다. 근데 고장이 안 나야지. 그래야지 이 AS 비용 지출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우리 회사 컴퓨터 5년 동안 고장나면 무조건 무상 AS 해드립니다. 다 바꿔드립니다. 했는데 자꾸 고장나. 그럼 자꾸 바꿔줘야지. 전부 다 그러면은 비용이죠. 이윤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질이 낮으면은 감히 이렇게 따라하기가 어렵죠. 품질이 좋은 제품일 때만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즉, 긴 보증기간을 제공한 것은 자신의 회사의 제품이 그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신호인 것이죠. 이는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신호 발송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신호 발송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을 찾는 중에 하나예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이 하는 액션입니다. 자, 사례요, 학위, 자격증, 성적, 그쵸? 이 개인의 생산성을 알리는 신호로 써먹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신호 발송 균형은 또 무슨 뜻이냐? 선택을 변경할 만한 유인이 없는 상태, 그쵸? 내가 찾던 그 사람이야. 나는 교육 수준이 높은 친구가 오면은 업무 성과가 잘 날 거라고 나는 알고 있고 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딱 그 친구가 왔어. 그러면은 다른 변수를 볼 필요가 없죠. 단 숨겨져 있는 그 특성, 내가 이 교육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거를 이력서에 밝히지 않는 한 계속 숨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숨겨져 있는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합니다. 그쵸? 자격증 하나 따는데 1년밖에 안 걸린 친구랑 3년씩, 5년씩 걸린 친구랑 봤을 때 이 시간도 비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짧게 걸린 친구, 비용이 낮은 친구, 시간이 짧게 걸린 친구가 훨씬 더 우수한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호 발송 얘기였습니다. 자, 이제 또 두 번째요.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또 모색하게 되는 두 번째. 정보가 부족한 쪽은요. 방금 전에 신호 발송은 정보가 많은 쪽이 취하게 되는 액션이라고 했고요. 이번에는 정보가 부족한 쪽.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 뭐를 통해서? 선별 작업을 통해서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자, 선별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별의 의미 그대로인지 조금 더 추가되는 의미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선별이란 정보가 부족한 쪽이 정보가 많은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 자, 그래서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스스로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 숨겨진 특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해서, 자, 바로 사례 나오네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다양한 보험 상품을 설계해서, 다양한 보험 상품의 설계, 그쵸?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선택지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자신의 위험 수준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거, 그쵸? 조금 더 읽으면 더 자세한 구체적인 예가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사람이요. 안 아파. 튼튼해. 아플 이유가 없어. 질병상해 보험, 만약에 질병상해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이때 건강한 사람은 보험료가 낮은 대신에 안 아프니까 보험료가 낮은 대신에 보장되는 보험금도 낮은 상품. 그쵸? 그러면은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도 이득이에요. 나는 잘 안 아파요. 그러니까 보험료를 매달 내는 게 부담인데 안 아프니까 보험료를 싸게 해준다고 하니까 건강한 사람 고객 입장에서도 이득이고요.
더군다나, 자, 그러면 기업도 좋아야 되잖아요. 보험회사도. 자, 잘 안 아프시니까 제가 무턱대고 막 보장되는 보험 금액을 막 크게 보장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보험료를 조금 내시잖아요. 그쵸? 명분이 서잖아요. 그쵸? 보험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지가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지 않은 사람. 뭔가 예전에 아팠던 병력이 있어. 그러면 그 해당 병 때문에 또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요, 보험료를 싸게 받으면 되나요? 또 아플 때 그 아픈 것 때문에 또 보장되는 보험금이 막 나가게 생겼는데, 다음번에 이러한 질병이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빈도수를 보아하니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낮추기는 어렵죠. 차라리 이러한 분들한테는 보험료를 많이 받아도 돼요. 보험료가 높아. 그리고 또 보장되는 보험금도 높게끔. 보험료를 많이 내시니까 보장되는 보험금도 높게 책정해 드리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대신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파악이 되는 거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조만간에 또 편찮으셔서 이제 질병이 생겨서 보험금 때문에 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한다고 연락이 오겠구나. 예상이 되는 거죠. 즉 숨겨져 있는 이 고객의 특성이 노출되는 거죠. 노출되게끔 유도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스스로 그 자신의 위험 수준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거죠. 자, 마지막 단락도 한번 봅시다. 또 세 번째,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신호 발송 또는 방금 얘기했던 선별 외에도 역선택을 극복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평판 구축이 있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거래 상황이 전제 상황입니다. 자주 거래하는 상황에서 품질이 좋은 상품의 공급자는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항상 이 사람은 좋은 품질의 상품만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소문이 좋게 나겠죠. 좋은 평판을 구축합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특성을 알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 시스템, 그쵸? 여기 맛집이에요, 맛있어요, 이렇게 리뷰 쓰잖아요. 평점, 별점 5개 막 이런 식으로.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는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효과적인 메커니즘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고 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이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메커니즘의 발전은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까 우리가 신호 발송까지 이제 정리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두 번째, 선별이요. 정보가 많은 쪽이 아니고 정보가 부족한 쪽에서 취하는 액션입니다. 이 부족한 쪽에서 상대방에게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선택지를 제공하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 숨겨진 특성이, 그쵸? 정보를 보여주지 않는 그 숨겨진 특성이 드러나도록 유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상품의 다양한 설계가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평판 구축은요. 반복되는 거래 상황을 전제로 하고요. 좋은 상품을 공급하게 되면요. 계속 이 사람한테 가면은 좋은 물건을 살 수 있어. 여기 식당은 항상 맛있는 마라탕을 팔아. 그쵸? 그러면은 좋은 평판이 구축될 거 아니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리뷰 시스템, 평점 제도. 이게 평판 구축입니다. 그래서 역선택을 방지하는 세 가지 방안이요. 신호 발송, 선별, 그 다음에 평판 구축. 이렇게 세 가지를 필자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 틀린 거 고르는 것 같아요.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자, 일단은 정보 비대칭 상황입니다. 정보 비대칭 상황이고요. 자, 보험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보험회사 입장, 그다음에 보험 가입자 입장, 아까 쭉 우리가 지문 독해하면서 확인해봤죠. 자, 정보 비대칭 때문에 보험 가입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자,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 아까 지문에 그대로 나왔잖아요. 요 대목이에요. 네. 가정입니다. 평균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을 했어요. 그랬을 때, 무사고 운전자는요, 사고를 안 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겠죠. 근데 자꾸만 사고를 내. 한 달에 사고가 2건, 3건 되게 많아. 근데 이 사람도 보험료를 내긴 내는데 계속해서 이제 보장보험금을 타먹는 보험금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입자 입장에서는 보험금을 타는 건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는요. 이 사람한테 자꾸 보장되는 보험금이 지출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요. 내년도에는 이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는요. 보험료를 예년처럼 현재 수준을 유지하면 안 되죠. 보험료를 인상해야지 이 회사가 이윤 창출을 할 수 있어. 보험료가 인상되고 이를 통해서 뭔가 이윤 창출하고 싶은 걸 이제 나타내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됐을 때 무사고 운전자는요. 보험료가 오르네? 이탈할 거고요. 보험료가 오르긴 오르지만 이 사람은요. 보험료가 살짝 오르긴 해도 이미 타먹는 보험금이 많으니까 잔류하겠죠. 그쵸? 제가 방금 전에 이미 설명했는데 이러한 사이클 속에서 보험료가 오르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러면 선지 1번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상황 가능하죠. 1번 선지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 봅시다. 2번 선지 품질보증제도요. 품질보증제도는 마찬가지로 우리 물건 상태, 제품의 상태가 성능이 너무 우수해서 긴 보증기간을 견딜 수 있는 좋은 상품을 만드는 회사, 그거 떠올리면 되잖아요. 이러한 품질보증제도는 소비자가 상품의 품질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신호발송 장치, 그쵸? 신호발송의 한 예로서 아까 지문에서 나왔습니다. 그쵸? 우리 제품은 튼튼해요. 안 망가져요. 우리는 긴 보증기간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가 자신감의 표출로서 신호의 어떤 시그널로 작용하죠. 그 다음에 선지 3번 보험회사가 평균적인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게 되면은 아까 설명했던 그 얘기인 것 같은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이 사람 무사고 운전자 떠올리시면 돼요. 무사고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죠. 예, 3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선지 정보 비례칭 상황에서 정보 비례칭 상황에서 소비자가 평균적인 품질을 기준으로 가격을 지불하려고 하면은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나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지문에 안 나온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정보 비례칭 상황 대표적인 사례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익숙한 동네가 아니라 생전 처음 가보는 새로운 동네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마라탕이 먹고 싶어. 마라탕이 먹고 싶어서 마라탕 파는 식당에 갔어. 보니까 메뉴판을 보니까 가격이 비슷해. 그리고 이제 그 음식 사진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사진이 좋게 잘 나왔어.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고 이 정도 사진 이미지도 첨부되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거를 사 먹기로 했어. 내가 알고 있는 가격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막상 이제 주문해서 나왔는데요. 먹었더니 아닌 것 같아요. 맛이 없어요. 그쵸?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맞아요. 내가 이 마라탕 식당에 이 마라탕의 음식 수준이 정말 맛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잖아. 정보 비례칭 상황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단순히 가격이 비슷해. 사진 이미지가 이 정도 비슷한 것 같아. 내가 먹었던 걸 비슷해. 근데 막상 먹어보니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는 정보 위에 있는 측이 정보가 적은 측보다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더욱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자, 이거 보세요. 리뷰 시스템, 평점 제도. 마지막에 얘기했던 평판 구축의 이제 사례였는데, 자, 정보 위에 있는 측이, 자, 정보 우위, 정보가 많다 그 뜻이겠죠. 정보 많은. 정보 우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쪽, 그 다음에 정보가 적은 쪽.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눠놓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마라탕 식당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식당 마라탕 어느 정도의 맛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식당 사장님만 알아요. 그쵸? 정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쪽은 누구야? 식당 사장님. 근데 여기 마라탕이 진짜 맛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몰라. 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라고 해야 될까요? 식당에 찾아온 소비자.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니까 훨씬 더 파악하기 쉬울 것 같죠? 자, 이랬을 때 분명히 이 마라탕 식당에도 무슨 뭐 리뷰 시스템 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뭐 여기 마라탕 뭐 맛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적절하게 매운맛을 뭐 이렇게, 보여줍니다.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때 정보 우위가 식당 사장님이고 정보가 적은 쪽이 소비자라고 했을 때 정보 우위에 있는 측이 정보가 적은 측보다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더욱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보세요. 정보 우위에 있는 측, 식당 사장님이 정보가 적은 측보다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그쵸? 식당 사장님이 소비자에 대해서 상대방이잖아. 식당 사장님의 상대방이 누구야? 소비자잖아. 그쵸? 정보 위에 있는 측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소비자의 숨겨진 특성? 자, 써보기나 합시다. 소비자의 숨겨진 특성을 더욱더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자, 리뷰 시스템과 평점 제도가 있는 이 리뷰 시스템으로 인해서 식당 사장님이 소비자의 숨겨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예. 이렇게 해보니까 훨씬 더 파악하기 빠른 것 같습니다. 그냥 눈으로 풀지 마세요. 예. 그래서 5번이 틀렸어요. 예. 5번이 틀렸고, 자, 2번 문제 내려갑시다. 마찬가지로 틀린 거 고르는 건데, 자, 정보 비대칭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기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신호 발송 균형이 성립하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변경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교육 수준이 높은 구직자를 찾았어. 면접도 잘 봤어. 내가 원하는 인재야. 그러면은 다른 변수 더 다른 변수를 더 고려할 필요가 없죠. 1번 선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현실에서 경제 주체들이 정보 취득에 서로 다른 비용 제약을 갖기 때문에 발생한다? 우리 1문단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1문단 맞나요? 헷갈리네. 올라가 보자. 그쵸? 1문단 맞네요. 네. 혹시 2문단이었을까 싶어서요. 확인차 올라갔는데 1문단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선지, 정보 비대칭이 심화될수록 시장에서는 품질이 낮은 상품만 거래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험회사 얘기 자꾸 사고 내는 운전 거칠게 하는 사람들만 이득 보는 구조가 나타날 수도 있죠. 이게 뭐야? 이 현상이 뭔데? 역선택. 그쵸? 품질이 낮은 상품만 거래되는 현상, 역선택. 그러면 3번 맞고, 그 다음에 4번 선지, 정보가 부족한 측은 정보가 많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자, 부족한 쪽에서 취하는 액션, 선별 같아 보이죠? 그쵸? 정보가 많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드러내도록 유도한다? 맞아요. 보험회사가 어떻게?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다양한 상품 설계를 함으로써 고객의 숨겨져 있는 특성이 드러나도록 유도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선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선별. 그 다음에 5번 선지요. 숨겨진 특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경제 주체는 정보 우위를 활용해서 거래 조건을 항상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자, 숨겨진 특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경제 주체는 정보 우위를 활용을 해서 거래 조건을 항상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일단은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좀 걸리죠.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니까 좀 이상해 보여. 자, 그 다음에 숨겨진 특성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가진 경제 주체. 예를 들면은 보자. 숨겨진 특성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경제 주체는 정보 우위를 활용해서 거래 조건을 항상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구직자 입장에서 정보 우위를 활용을 해서 거래 조건을 항상 유리하게, 구직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교육 수준을 어필해야 되잖아요. 항상이 아니라 어떻게 신호 발송을 해야 되죠. 가만히 있는다고가 아니에요. 정보 우위를 활용해서 거래 조건을 항상 유리하게 아닙니다. 신호 발송이 적절하게 들어가야 돼. 그리고 신호 발송이 들어갈 때에도요. 아까 지문에서도 이런 구절이 있었죠. 자, 봅시다. 신호 발송이 만약에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고요. 내가 나의 교육 수준을 신호를 보내기만 한다고 해서 그냥 딱 항상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 자격증 하나 따는데 5년 걸리고 막 10년 걸리고 막 하면은 이거를 사장님 제가 이 자격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겠냐고요. 아니겠죠. 예,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되지 않아요. 신호 발송이 적절해야 됩니다. 구직자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호 발송도 실제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때 이 비용이 낮은 상태일 때 최대 활용 효과가 나타나겠죠.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확실히 틀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5번 정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봅시다. 넘어가요. 3번 문제. 자, 기역, 니은, 디귿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기역, 니은, 디귿이 뭔지 한번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 자, 기역은 신호 발송. 그 다음에 니은은요? 선별인가? 맞네요. 니은은 선별. 그 다음에 디귿은 평판구축. 요렇게 써놓고 시작하시죠. 자, 봅시다. 기역은 신호 발송. 그 다음에 니은은 선별. 그 다음에 디귿은요 평판구축. 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으로 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 찾기입니다. 자,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역. 신호 발송은 정보 우위에 있는 측이 자신의 특성을 알리기 위해서 비용을 감수하고 취하는 행동이다. 그렇죠? 정보 우위에 있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측이 취하는 액션. 그쵸? 나 이렇게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격증 땄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니은은요. 선별은 정보가 부족한 측이 상대방의 숨겨진 특성을 추론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이다. 그렇죠. 보험회사가 다양한 보험 상품 설계하는 거. 예, 2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디귿은요. 평판 구축은요.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 리뷰 시스템, 그 다음에 평점제도 맞습니다. 4번 선적 기역과 니은은요. 자, 신호 발송과 선별 얘하고 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각각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역선택 문제, 각각 동일한 비용을 발생시키는 역선택 문제 해결 방안이다. 자, 선별 보세요. 선별. 선별 아까 살짝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는데, 보험회사가 다양한 상품을 설계하는 거였는데, 건강한 사람과 그 다음에 예전에 병력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의 보험료가 똑같았나요? 보험료가 달랐죠. 건강한 사람한테는 보험료가 낮았고요. 병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보험료가 높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일한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예, 4번이 정답이죠. 자, 5번 선지도 봅시다. 기역, 니은, 디귿은 모두 다 정보 비리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역선택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 거 맞죠? 자, 다음 내려갑시다. 4번 문제. 자, A의 이유. A가 뭘까요? A. 여기 있네요. 신호가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숨겨진 특성이 우수할수록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한다. 그쵸? 아까 얘기했죠? 자격증 하나 따는데 막 3년, 5년, 10년 막 걸려. 그러면은 시간도 비용이잖아요. 비용이 많이 든 거야. 시간이 많이 들었으니까. 빨리 따는 게 비용이 낮은 거잖아요. 시간적인 비용이 짧은 거야.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자, 요거하고 관련된 설명. 자, 올바른 거 고르는 건데요. 자, 선지 1번부터 봅시다.
신호 발송 비용이 높으면 신호에 대한 고용주들의 신뢰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자, 이게요. 신호 발송 비용이 높으면 신호에 대한 고용주들의 신뢰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 말도 다소 일리는 있어요. 자, 세모 정도. 자, 신뢰성. 근데 잘 보세요. 세모 정도라고 했는데 제가 맞다고는 안 했어요. 자, 이게요. 신호 발송 비용이 높아요. 이 사람이 보니까 자격증을 따는데 10년씩 막 걸렸어. 그러면은 요 신호에 대한 고용주들의 신뢰성이 낮아진다? 이게 표현이 신뢰성이라고 하는 이 말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이게 이 신호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가, 저 친구가 제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이력서를 썼는가라고 하는 그 신뢰도의 문제인가요? 근데 이게 신호에 대한 신뢰도라고 하는 이 신뢰도라고 하는 말로 연결시키기에는 좀 이상하죠. 네, 그래서 세모 사실 좀 더 나이브하게 얘기하면은 X. 그쵸? 이거는 말을 신뢰성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쓰면은 안 되는 거죠.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신호 발생 비용이 높은 친구가 있어. 자격증 하나 따는데 3년, 5년씩 걸린 친구가 있어. 그랬을 때에는 고용주들이 그 신호를 보낸 해당 경제 주체에 대한 신호에 대한이 아니라 해당 경제 주체에 대한 판단을 이 경제 주체가 그쵸 그 구직자가 능력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거에 문제이지 신뢰성 신호에 대한 신뢰성은 아닌 거죠. 그죠? 야, 저 친구가 이력서를 가짜로 썼어, 진짜로 썼어, 정직하게 썼어. 그쵸? 신호에 대한 신뢰성 얘기는 아닙니다. 네. 언뜻 읽으면은 맞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1번 제끼고요. 그 다음에 2번 선지. 우수한 특성을 가진 구직자의 신호 발송 비용이 낮아야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이다? 아니, 신호 발송 비용이 낮는 거는 아직 취직 결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이 친구가 공채에 합격한 게 아니잖아. 합격도 안 했는데 그냥 신호를 보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해당 산업의 생산성이 막 향상되나요? 아니죠. 신호를 보냈다고만 해서 그 회사의 생산성이 막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뭐 마법이죠. 그 다음에 선제 3번. 신호 발송 비용이 낮을수록 더 많은 구직자가 신호를 발송할 수 있어 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 신호 발송 비용이 낮다, 높다라고 하는 게 시장의 효율성에 기여를 하나요? 이것도 틀렸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 4번이요. 자,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구직자의 신호 발송 비용이 더 높다고 한다면 그들이 신호 발송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자, 일단은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구직자가 신호 발송 비용이 높을 수가 있나요? 우수한 친구는 신호 발송 비용이 높을 수가 없어. 시간을 단축하니까. 이미 비용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미 틀렸어. 네. 그 다음에 선지 5번 봅시다. 자, 신호 발송 비용이 동일하다면 모든 구직자가 동일한 신호를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신호의 정보 전달 기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자, 보니까 신호 발송 비용이 동일하다. 자, 역시나 자격증 가지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모든 친구들이 다 해당 자격증을 따는데 똑같아. 1년 만에 따는 친구, 5년 만에 따는 친구 이런 시간적인 편차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따. 누구나 편하게 다 따. 그게 동일한 신호잖아요. 누구나 다 따고 같은 시간밖에 안 걸려. 그러면은 그게 신호의 정보로서 전달 기능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신호로서 어떤 효과가 없는 거죠, 사실은. 사장 입장에서는 이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인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굳이 이것 때문에, 이 한 줄 때문에, 이 자격증을 땄다라고 하는 이 경력의 한 줄 때문에 이 친구를 뽑아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가 없죠. 신호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그쵸? 전달 기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 말로 바꿔서 설명해도 가능한 거죠. 네. 그러면은 5번의 설명이 맞네요. 네. 5번 정답. 자, 이제 5번 문제 내려갑시다.
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보기 박스부터 한번 봅시다.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의 사고 이력을 분석한 결과,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자동차 보험회사, 그쵸? 그러면은, 무사고 운전자도 있을 것이고, 사고를 자꾸 내는 운전자도 나올 것 같아요. 자, 확인해 볼게요. 높은 사고율로 인해서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요. 현재 보험금이 자꾸 나가. 그러면 영업 손실이잖아요. 그러면은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자, 보험회사는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그동안에 책정해 왔으나, 자, 여기서 한번 끊어요. 그렇게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었어. 이제는 좀 바꾸고 싶은 거야. 영업 손실이 안 났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지 봅시다. 가입자들 중에서 사고 위험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료가 비싸서 보험 가입을 꺼렸던 반면에, 그쵸? 무사고 운전자들은요, 뭐 보험 혜택을 보는 것도 없는, 자꾸만 매달 보험료 나가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보험료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죠.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싶겠죠. 반면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역선택. 그쵸?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 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이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상황, 이게 바로 이제 역선택이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는 가입자 모두에게 운전습관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뭔가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를 제출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당신네들의 운전 습관이나 이런 거를 다 알 수가 없으니까 그 정보를 내놔. 정보가 적은 쪽인 보험회사 입장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가입자들한테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화한다. 그 위험 수준에 따라서 보험 상품을 다양화하는 거죠. 선별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또한 장기 가입자에 대해서 무사고 할인 제도를 실시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올바르지 않은 거 찾기인데요. 보시죠. 보기 1번. 자, 조금 올려봅시다. 자, 운전 습관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는 저위험 고객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자, 보험료 차등화. 나는 무사고 운전자예요. 라고 하는 게 저위험이잖아. 그 사람들의 보험 가입을 유도해서 보험금 과다 지급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가능하죠. 보험료 차등화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보험료를 적게 내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보기 2번. 보험회사가 직면한 문제는 사고 위험성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발생할 역선택? 그렇죠. 우리 아까 분석하면서 봤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 3번 또 볼게요. 보험회사가 평균적인 사고율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했던 것은 가입자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정보가 부족한 정보 비대칭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선지 4번. 운전습관 데이터 제출 요구는 가입자의 위험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인 비용을 발생시킴으로써,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정보를 내라. 정보를 더 우리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위험 유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차등하게 비용을 발생시킨다까지는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설명인데 그 이하의 내용 보세요. 고위험 가입자. 고위험 가입자는 누굴까요? 사고를 자주 내는 사람. 빈번한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 그 고위험 가입자의 자발적인 신호 발송을 이끌어낼 수 있다? 왜 자발적이야? 이게 무슨, 누가 요구했어? 데이터 제출. 회사가. 보험회사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사실은 이렇게 사고를 많이 냅니다 라고 자진 제출을 해야지 자발적인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자발적이라고 하는 말 틀렸죠. 정답은 4번이에요. 자, 5번 선지까지 봅시다. 장기 가입자 무사고 할인 제도는 오랜 계약 유지를 통해서 저위험 가입자가, 그쵸, 무사고 운전자가 무사고라고 하는 평판을 구축을 해서 자신의 숨겨진 특성을 알리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볼 수 있다. 그렇죠? 가능하죠?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개 문제 다 확인했고요.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